넥타이는 머리에 동여 매고 여성분들과 놀고 있는 장면들, 현금 뿌려서 막 그 날리고 하는 장면들, 그 당시 잘 나가는 상사맨들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은 돈 1억이 1억으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쓰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정말 한국인들 못지않게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일본 땅값이 비싸지고 또 그렇게 담보력이 커지니까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억제해왔던 그 욕구들이 분출이 된 것 같아요. 반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버블을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내용은 1990년, 정확히 1990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의 랭킹을 보면 단순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은 미국의 IBM이었습니다. 그런데 2등부터 10등이 전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랭킹에서요.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에서 절반 이상이 미국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MS, 아마존,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전부 미국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990년은 1등 미국 IBM을 제외한 2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이었어요. 히타치, 샤프, 소니, 닌텐도, 도시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열거한 회사들 중에는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고 지금도 전 세계 탑티어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 따위는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1등부터 10등에 세상에 도요타 자동차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일본이 그 당시 강성했다는 거죠. 그 당시 10등 안에 파라소닉, 샤프, 히타치,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질비했으니 말도 다 했죠. 그리고 1등부터 100등 안에, 전 세계 시총 1등부터 100등 안에 일본 기업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구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니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도쿄 땅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도쿄 땅을 다 팔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까지 이걸 전부 다 팔면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비유적인 과장이 아니라요. 계산해 보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도쿄 안에 대표적으로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브스지의 전 세계 부호 랭킹에 최상단에 올라갔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리는 일본의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부자가 아니지만 일본의 교수님이신데 부동산과 관련된 교수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건물을 막 지어댔는데 그 건물 가격이 빌딩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세계 몇 번째 안에 드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리라는 회사는 상장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계 몇 번째 안에 부자가 됐다라는 건 온전히 그 건물 시세 때문에 그렇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돼버린 거고요. 그 당시 일본 도쿄에 또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격호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롯데 설립자인 신격호 회장도 세계 몇 번째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또 엄청난 부호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일본의 전성기는 일본 전체의 땅값의 상승까지 유발했고 그렇게 일본 땅값이 비싸지고 또 그렇게 담보력이 커지니까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센터를 일본인들이 샀다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섬들은 자꾸 가라앉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를 통으로 일본 애들이 샀다라든가 그리고 베를린에 가보면 소니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가장 큰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 한쪽 구탱이를 소니가 큰 빌딩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름을 거리 자체를 소니 스퀘어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일본 자본이 또 일본 기업이 또는 일본 개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최대의 마천루, 세계 최대의 핵심지를 얼마나 많이 사재꼈는지를 아직도 그 흔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지명에도 몇 면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흥청망청이죠. 예. 일본인들도 정말 한국인들 못지않게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돈도 모으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윤택함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 억제해왔던 그 욕구들이 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억제됐던 것들이 분출됐을 때는 3S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S 산업이 아주 붐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S는 스크린, 뭔가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그리고 9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만화, 영화, 재패니메이션이라고 부르죠. 이야, 너무나도 재밌는 거 많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재패니메이션 시대의 그 청소년기, 초등학교기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렇게 다양한 컨텐츠 비즈니스가 붐을 이루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도 일본은 프로 야구를 비롯해서 프로 축구를 비롯해서 또 생활 스포츠가 아주 붐을 이뤘거든요. 이것도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호황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많이 도는 장면들은 정말 중년들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하무인격으로 어디서 술을 먹고 넥타이는 그 무슨 머리에 동여 매고 어디 신나게 그냥 노래방 같은 데서, 가라오케라고 하죠, 그런 데서 뭐 여성분들과 놀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TV라고 합니까? 현금 뿌려서 막 그 날리고 하는 장면들 아마 요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잘 나가는 상사맨들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떼돈 번 사람들은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뭐 1억 가까이 쓰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호황이었는지를 반추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인중개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빌딩을 3번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뭐 50층짜리 빌딩인데, 예를 들어서 8월이라고 하면 8월 초에 누가 그걸 사겠다고 해서 2천억에 그 사람에게 팔아줬대요.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빌딩을 다시 자기한테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안 됐는데 2천억에 팔았던 걸 2,500억에 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달이 안 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자기한테 다시 팔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억에 또 판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런 건물이 3번 거래가 돼서 가격이 그렇게 뛰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돈 1억이 1억으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쓰는 거예요. 다음 달에도 또 매매하면 또 벌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일본 경제에 정말 엄청난 흥청망청, 그리고 일본 하면 이상한 그 뭐라 할까요, 성인물 그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인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졌던 시점도 그때와 맞물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일본의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면 돈 많은 자본가들만 그 당시에 일본의 그런 소비를 견인했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 일본 엔지니어들도 엄청난 호황을 같이 탔습니다. 일단 회사가 잘 나가니까 회사에서 법카 지급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니 나는 평생이 개런티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가도 돈이 워낙 많다 보니 연금이나 복지도 국가에서 많이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돈 들어갈 것도 많지 않고 법인카드로 긁거나, 그리고 지금 생활비를 다 써도 국가에서 다 보존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대출받아서 산 집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난 부자가 됐다는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도 사실 약간 흥청망청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는 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정말 남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지니어들 중에선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참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빼내오자, 배워보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면 우리도 그런 기술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일본 엔지니어에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엔지니어들 중에 누군가가 그 회사에서 금요일 날 퇴근하잖아요. 그럼 슬쩍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나카무라상, 그래서 누구세요? 전 한국에서 온 어느 기업의 대표입니다. 잠깐만 커피 한잔 하시죠. 해서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우리가
너에게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회사에게 위해될 정도는 아니고 약간만 팁을 주면 된다. 나 이런 거 싫다. 자, 우리가 조건만 들어봐라.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 퇴근하시면 바로 하네다 공항에 오셔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셔라. 그리고 금요일 밤에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일단 1박 편하게 하시고 토요일 날 한 11시쯤이든 12시쯤 일어나서 우리 공장에 와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그 기술 좀만 시연만 해주면 된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시연하고 일요일 날 또 오후 비행기로 다시 일본 가는 그 비행기 표까지 사드리겠다. 그럼 비행기 표 다 사드리고 일주일에 금, 토, 일 이때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 일하는데 일본에서 그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4배를 주겠다. 5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기업 입장에선 그 기술만 알아도 한국은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물가도 쌌고 인건비도 저렴했기 때문에 기술만 똑같이 카피할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더 많이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의 근로자들도 사람인지라 안 흔들리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한 달에 2번만 가면 내가 여기서 받는 월급의 4, 5배를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또 누굽니까? 원래 너희 본국의 네 회사에 결례되지 않는 범주에서만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술 먹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 민족의 기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일본 기술을 많이 따라잡게 된 배경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말치기로 한국에 왔었을 때 또 한국에서도 또 흥청망청 놀고 간 흔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강남의 어떤 지역에서는 일본인 엔지니어들만 전담하는 업소들이 생기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국가도요, 똑같습니다.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한국 덕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히로시마, 나가사키 양쪽의 원폭을 맞고 나서 정말 풍지박산이 났고요. 그 원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폭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이유는 아니 왜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에 떨어뜨렸으면 훨씬 더 피해가 컸을 텐데 왜 거기에 안 떨어뜨리고 여기 떨어뜨렸지? 그 이유가 도쿄는 이미 융단 폭격을 해놔서 피해를 더 입힐 것도 많지 않아요. 이미 쑥대밭을 그냥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건 이미 다 거의 풍지박산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를 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일본 열도의 피해는 이루 말할 것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본이 다시 재기해서 일어서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천재일우의 기회가 생겼죠.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 군수물자를 조달해야 되고 군비를 조달해야 될 어떤 배우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걸 일본에서 담당한 겁니다. 한국전쟁에 쓸 다양한 중화기, 탄약, 군수 물자들을 전부 일본 공장들이 대규모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일본이 전쟁을 아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시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걸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베트남전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일본이 또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여러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한번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휘어잡는 최고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최고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배경은 이 두 가지 전쟁이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자충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은 군을 두도록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자위대는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자위대는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에는 미비한 면이 많았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일본의 정부는
군비 확충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쪽에 지출할 돈을 전부 어디에만 쓸 수 있었다? 경제 재건, 기술 개발, 인력 육성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비 확충이라는 부담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전부 경제, 기술 개발에 썼던 것도 일본의 경제 부흥에 아주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국가가 됐는데 그럼 어쩌다 몰락한 것이냐? 이것도 역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정도가 되니까 전 세계 경제권은 일본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 뻔히 시기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 아래 일본 수뇌부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는데요. 물론 그때 일본 정부만 부른 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부르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일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환율을 일본 엔화 가치를 2.5배 올리는데 합의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원래 일본의 환율은요, 플라자 합의가 있기 전에는 1달러에 260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1달러 들고 일본 제품 사려고 하면 260엔짜리 일본 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플라자 합의를 체결해서 한 뒤에 1년 반 만에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1달러에 260엔에서 120엔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달러 들고 가봤자 예전에는 260엔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게 120엔어치밖에 물건을 못 사니까 뭐야? 일본 제품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일본 제품을 2.5배 비싸게 만들어버린 효과를 환율로 강요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유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갤럭시 휴대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미국이 환율을 2.5배 올려버려라, 원화 가치를 2.5배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갤럭시 휴대폰 지금 한 200만 원 돈 좀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이 이걸 사주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86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2.5배 올리도록 강요했고, 그런데 그 다음 해, 바로 다음 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기 전만 하더라도 일본산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를 부과해버립니다. 그럼 관세는 가격에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 100%라는 건 가격이 2배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로 직전 연도에 환율 가치를 2.5배 올린 데다가 관세 100% 때렸으니까 가격이 최종 5배가 오른다는 게 이론상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본 반도체 가격이 5배 비싸지는데 누가 그걸 사다가 TV, 세탁기, 냉장고를 만들고 싶겠어요. 사실 여담입니다만 바로 그때 어부지리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그 당시는 삼성반도체, LG반도체, 현대반도체, 아남반도체 이런 반도체사들이 국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반도체 만들 수 있겠어? 이런 국제적인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일본산 반도체가 몇 년 만에 이렇게 5배 가까이 비싸지는 형국이 돼버리다 보니 이론상요. 실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일본 내부도 출혈 경영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썼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 국제적인 바이어들이 안 되겠다. 일본 바이어는 너무 비싸니 한국 거 써야겠다 해서 그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처럼 미국은 일본 경제를 누르기 위해서 엔화 가치 강세로의 강요, 관세 부과로 일본의 주력 산업들을 전부 막았고, 그리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 전부 세계 표준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일본 기술들을 자꾸 갈라파고스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엔지니어가 자기가 만든 기술이 자국 내에서만 쓰길 희망하겠어요. 당연히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물건이 되길 희망하지만 미국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일본이 이뤘던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과가 결국은 버블로 바뀌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계기는 미국의 억압, 이게 가장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몰락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됐고요. 한국은 가장 탐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갖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또 많은 걸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요즘 저도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미국의 저 고압적인 자세를 보면요. 하지만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정말 엄청나게 정교한 주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존하는 그림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억압 없이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충분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억압을 해봐야 뭐 억압할 것도 없네, 이런 반열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